안녕하십니까, 최준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왜 시작합니다. 결국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박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주 화요일에 집단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대한민국 정치판에 어느 정도, 정치판은 어느 정도 이게 흔들까요?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제2중대가 생기는 거죠. 민주당의 제2중대? 제2중대. 이게 전 탈당의 명분이 없어요. 그런 건 당권 주면 하겠다고. 근데 당권 안 주니까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면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좌파적인 인물들이에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위장 전입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 또 최근에 김무성 대표 행보를 보더라도 그분의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좌파적이라고 사회정책 같은 게요. 그렇다면은 이 탈당파의 색깔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잔류파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덩치가 작으니까 민주당의 제2중대가 돼서 그분들의 역할은 정부를 흔드는 것, 그것뿐이죠. 그 외에는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명분이 없는 탈당이고 민주당의 제2중대가 될 제2중대 수밖에 역할을 할 없어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분석 중에서는 가장 과격한 분석인 것 같은데. 과격한 게 아니고요. 네.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념적으로 그렇죠. 이념적으로 그렇고 지금까지 행보가 그렇고. 우리 이현우 전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전 거기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재밌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탈당에. 일에서. 예,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온 것도 아마 역사 얘기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읽어도 흥미진진해요. 예.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사실은 오늘 같은 탈당 같은 경우는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많은 국민들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럼 크게 생각해 볼 볼 만한 때 이한우 논설위원도 크게 볼 때 이영작 박사와 괴를 같이 한다 그 얘는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명분 없는 거기까지는. 탈당이고 명분은 없는 거죠. 민주당의 많이 없죠. 제2중대 명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친박도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네. 들어서 친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뭔가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엉거주춤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엉거주춤한 걸 지금 친박이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탈당으로 탈당을 이어진 하는 거고. 거지만 네. 그 탈당하는 과정이 사실 타이밍에 있어서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게 문제가 있어서 탈당할 것 같으면 일찍 결행을 했었어야죠. 이미 타이밍 다 읽고 다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나온다는 면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은 저는 박사님 말씀이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보는 시각이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판단이 다르다는 생각이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데 저는 일단 비박계의 탈당에 명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죠.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이제 무너져 가는 배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네. 기댈 곳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제 명분인 것 같고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이제 친박계하고는 도저히 이제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비박계의 명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새누리당에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도 물론입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거나 하지 않았던 유승민 일부가 의원과 그랬었죠. 김무성 의원은 공천과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날을 세웠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회답게 어떤 견제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뭐 탄핵도 시키고 뭐 우리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명분이 약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치판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보수 정당의 첫 분열, 그렇죠.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견고하게만 보였던 보수층이 어쨌든 일대 변혁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중도 아까 이제 이 박사님께서는 이 비박계가 좌파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봤자 한 중도 정도 성향의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에 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애착이 강했던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분들이 어쨌든 나오게 되면서 사상 첫 그 분당이 되면은 중도층까지 흔들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지금 않을까 우리 이런 강 생각이 변호사는 국민의당 부대변이기도 한데 국민의당이 지금 원내 3당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몇 명 더 나오면은 국민의당이 원내 4당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이제 비박계가 만드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되고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좀 슬퍼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수 정당이 분열하는 게 반갑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38석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비박계에서 나오신다고 하는 수가 뭐 한 35석 정도인데요. 거기서 더 몇 분이 붙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 석 정도의 차이로 3당, 4당 나뉘는 건데 이 3순위, 4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나눠진다. 결국은 그러면은 뭐 남아있는 친박계 숫자가 어쨌든 훨씬 많으니까 강강 뭐 중중 정도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4당체로. 그 자체에서는 지금 나오는 비박계당과 3순위니 4순위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4강 구도가 된 상황에서 대선은 굉장히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선이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4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뭐 제 말씀이 국민의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3당이고 그리고 기존의 두 견고한 양대 정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3당으로 출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지각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자, 저는 소장님, 예. 하고 저는 소장님한테 예, 말씀하시죠 일단. 저는 정치권 빅뱅이 시작됐다. 네. 그래서 정계 개편 그리고 말로만 그동안 무성하던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 분당의 이 명분이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아, 명분이 확실하다. 확실하다고 봅니다. 3당 합당이라는 그 이후에 권력을 잡기용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논단 세력의 비호 정당이다. 뭐 이런 비판을 받고. 현재 새누리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 기득권 정당에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과감하게 뛰쳐나왔다는 점. 아, 이 점은 평가해야 된다. 예,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숫자인데요. 대개 원내 교섭단체 20명 정도만 넘으면 다행이다. 네. 못 넘겠어 10명, 5명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네. 35명까지 탈당한다는 지금 건 40명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건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 과거에 어느 때보다 이렇게 큰 숫자가 집단적으로 탈당이 없었고 세 번째로 그 면면들을 보면요. 물론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유승민이 계속 개혁적인 거 했기 때문에 되게 하태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혁적 보수라는 공통점이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컬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단순히 35명이 아니라 이미 선도 탈당한 그룹도 있고 또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거론되는 사람이 40명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자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 물꼬가 터졌다고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높게 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고 우리 소장님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사상 사실상 보수 정당의 첫 분열이에요. 네. 사실상 예. 물론 뭐 조그만 게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나가고 뭐 그런 적이 있지만은 예. 사실상 메이저 분화는 이제 처음인데 예.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비박계가 중도 진보 뭐 이렇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수의 적자 자리를 놓고 기존의 새누리당과 이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누가 과연 보수 적자로 부상을 하고 누가 가라앉을까요? 저는 이미 필시적으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미 탈당 전부터 상당 부분 그 부분은 이제 평가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를 흔히
뭐 새와 명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 하던 새해는 졌습니다. 예. 비박계가. 그러나 명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와 명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과거 정치공학 시대, 권위주의 시대는 새가 훨씬 중요하죠. 7대 3으로 새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의 감성 시대 같은 정치 심리 시대는 국민들이 주도하는 시대는 새가 3이고 명분이 7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새는 적지만 명분은 확실히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른바 보수 진영, 우리나라 국민의 어쨌든 절반은 보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수 진영은 기존의 새누리당보다는 이 비박계가 뛰어나가서 만드는 이 정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지금 건가요? 딱 보면요. 이미 남아있는 분들 몇몇 이렇게 보면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돌격대 예. 또 이쪽은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낡은 것들을 혁신하는 혁명군 이런 분이 구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탈당 그룹들이 명분상으로 유리하고 앞으로 또 이후에 합류할 그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이쪽으로 봅니다. 힘이 쏠릴 것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적자 자리를 놓고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과 기존의 새누리당과 이 비박계가 만드는 정당이 어느 쪽으로 어느 쪽이 보수에 말하자면 적자가 될 거로 보세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뭐 그 두 개만 놓고 본다면 당연히 비박 쪽이 되기를 바라죠. 왜 그러냐면 뭐 우리 같은 화이트 칼라들은 그 약간 유연했으면 좋겠거든요. 유연하고 그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그 비박하고 일치하기 때문에 아마 수도권에서도 이제 그러리라고 보는 거고 다만 현실적으로 놓고 볼 때 과연 그 친박들이 왜 그럼 저런 행동을 그럼 우리가 잘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할까라고 보면 그건 확실히 그 TK라고 하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 TK가 과연 그 친박을 넘어서 가지고 비박이 그 새롭게 나갈 때, 즉 예를 들면 지금 유승민 의원으로 대표되는 뭐 아주 소수의 지금 현재 3명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통해서 혹은 그게 확산이 되면서 TK 지역이 과연 그 보수의 저걸로 재탄생할지 그건 저는 조금 유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상당히 험난한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친박들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이 친박 지금 새누리당에 이제 남게 되는 친박들도 바보는 아닐 텐데 어쨌든 나가려면 나가라 이러면서 우리는 여기서 그냥 이대로 가겠다 이러는 것도 뭔가 이유는 있긴 있을 것 같아요. 박사님 보실 때는 보수 적자 어느 쪽이 보수 적자로 자리매김할 것 같습니다. 뭐 적자냐 아니냐를 얘기를 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탈당파들이 어느 한 사람이 싫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이념적으로 갈라진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박근혜 추종자들이 싫어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파벌 형성 과정이요. 항상 누가 싫어서 누구를 반대해서 만들어지고 또 그게 누구를 반대해서 또 찢어지고 그래요. 네. 그런데요, 내가 왜 이 사람을 민주당 이중대라고 그러냐면은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정부에서 어떤 입법을 냈어요. 그랬을 때 탈당파가 누구와 같이 투표하겠느냐. 그걸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투표한다고 이 사람들이 지금 잔류파와 같이 투표하겠어요? 민주당하고 같이 하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들이 이중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누구하고 하겠나. 이중대가 될 수밖에 없고요. 무슨 명분을 가지고 나는 이러이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국민들한테 보수 우파 유권자들한테 얘기를 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우리 당을 지지하도록 하겠다. 뭐 어떤 그런 게 있어야죠. 난 박근혜가 못마땅해서 탈당한다? 나는 또 이정현이가 싫어서 탈당한다? 그건 사람이 싫어서 탈당하는 거죠. 어떤 이념이나 그걸 가지고 탈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이 두 파 어느 파도 메시지도 없고 원칙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땐 이 두 파가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 보수 우파들을 다시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을 해야지. 나한테 당권 안 줘?
나 기분 나빠. 우리 그럼 나갑시다. 그게 뭐예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거 연장선상에서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이제 주로 이제 야권에서 많이 쓰던 건데 이제 대선을 앞두고 이 분당했다가 전략적으로 분당했다가 다시 대선을 앞두고 이제 다시 합치는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계속 그 안에서 그냥 지지고 볶고 싸우는 것보다는 당분간 좀 냉각기를 가졌다가 대선 앞두고 다시 합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이 정도 감정의 앙금이 있는 상황에서 하기야 뭐 야권은 이거보다 더한 상황에서 또 합치긴 합쳤으니까 뭐 합치려면 또 합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전략적 결별을 한 후에 막판에 모일 수도 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비박계에서 얘기했던 이른바 8적, 뭐 10적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분들하고 함께 하기는 쉽지 않을 것 쉽지 같다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비박은요, 이제 그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들어올 가능성 있는 반기문이 있고 일단 또 다른 제3지도 확장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친박은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유패 생활을 하고 있는 분의 어떤 그림자를 지금 붙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친박 같은 계속 고립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분당 직전에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여론이 거의 뭐 5%가 한 달 이상 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젊은 층 20, 30대는 거의 0%까지 갔습니다. 예. 거기다가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어떤 지금 현재, 오늘 현재 분당 직전까지 지금 더불어민주당 야당까지 3배 이상 뒤떨어져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TK 야성이라고 하는 그 대구 경북 쪽에서도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새누리당의 분당 이전의 현주소입니다. 그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이 제일 걱정하고 국회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이 아시다시피 총선, 대선인데 이대로 가면 총선 죽어도 안 된다. 이미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확연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 이미 종편이나 언론이나 모든 데서 이대로 가면은 필패다. 방법이 없는 거죠.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점에 돌파구를 찾았고 의외로 또 거기다가 뭐 덤으로 뭐 명분까지 갖춰주고 또 앞으로 뭐 멍석도 넓게 깔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탄력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친박의 입지는 갈수록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한민국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이 한 번 불사르겠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을 뉴욕에서 했습니다. 그러면서 반기문 사무총장이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다. 뭐 이건 뭐 정치의 뭐 근원 중에 하나인데 혼자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누구와 이제 손을 잡겠다는 얘기인데 기존의 정치 세력과 누구와 손잡을 가능성이 제일 높다고 보십니까? 원래 그분 혼자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안 돼 뭐 현실도 그렇죠 그렇고. 잡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금 4개 그룹이 있습니다. 대선 주자 그룹이. 우선 첫 그룹은 문재인 그룹과 박원순, 이재명 그룹을 저는 언제든지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이었는데 물론 여기하고는 전혀 연대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고 두 번째 그룹이 이제 안철수 국민당 전 대표와 손학규, 김종인 그룹이 좀 서로 얘기하고 통하는 그렇죠. 그룹이라고 3그룹이 이번에 탈당한 비박계. 그리고 거기다 남경필, 원희룡, 오세훈, 그다음에 추후에 포함만 된다면 온건, 친박. 저는 이 그룹하고 연대할 가능성이 없다는 거죠. 4그룹을 굳이 얘기한다면 이제 친박계가 별도로 있는데 이 3그룹과 연계할 가능성이 높다. 반기문 사무총장. 다만 2그룹과 3그룹이 합쳐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다만 저는 이제 이 과정에서 안철수 전 대표의 생각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상당히 출마 의지가 강하다고 보기 때문에 안철수 대표. 저는 그래서 이 그룹과 3그룹이 전면적으로 빅텐트 안에 다 모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 상당 부분이 모이겠지만 4분의 3 정도는 모이겠지만 이후 한두 주자는 떨어져 나가서 전체적으로 큰 3강 구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저는 그럼 2, 3그룹에서의 대선 후보는 반기문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모일 거라고 보십니까? 그거를 놓고 막판에 이제 치열한 헤게모니 싸움을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박사님은 반기문 사무총장이 들어오면은 누구와 손을 잡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와서 어느 특정 정파하고 손을 잡는다. 어느 특정 개인하고 손을 잡는다. 그건 안 되죠. 그럼 무소속으로 출마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무소속으로 하더라도 자기 최소한도 필요한 기gun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만들겠죠. 예를 들어서 무슨 옛날에 박선종 어떤 기구를 만들 수는 있는 거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건 아니니까. 그러나
어느 특정 정파와 손을 잡기보다는 이 적어도 국민들은 정말 이제 당정에 지쳤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문재인이면 안 돼. 그런데 또 누가 돼야 돼? 그럼 답이 없어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정쟁에서 벗어나야, 당쟁에서 벗어나야 나는 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반기문 총장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파 또 어느 나라를 분열시킬 수 있는 또는 반대가 있을 수 있는 어느 것에도 같이 끼어들면 안 되고요. 단지 이제 제가 이거는 얘기하고 싶어요. 대북 문제는 유엔 결의에 따라서 하겠다.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외교 관계는 미국과 관계를 최우선으로 하겠다. 이 두 가지 원칙만 있으면 돼요. 어느 쪽하고 손을 잡을 걸로 보이십니까? 뭐 아까 저는 최소영하고 제일 비슷한 생각이네요. 현실적으로는 다만 그렇게 하면 크게 성공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게 아마 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도 비슷하고 저도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많이 떠올렸는데 이제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도 결국은 그 초당적으로 있다가 그 대한 독립 촉성회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일종의 연합적으로 이제 했던 거고 대통령 되고 나서 당 만들었다가 자유당 만들면서 이게 이제 쪼개졌던 건데 근데 지금 현실에서는 초당적으로 하기는 아마 저는 어려울 것 같고 결국 선택을 한다면 아까 최소한 분석대로 따르면 3그룹 내지는 2+3그룹을 제일 뭐 바라는 것 같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 메시지가 보니까 그런 쪽으로 대략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뭐 지금 이제 아까 이 정치판의 흐름이랑 이제 변화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건 뭐 상당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금 뭐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재명 성남시장을 제외하면은 지금 현재 다음 대선 구도는 문재인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양강 구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를 볼 때. 이 최근에 여론조사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선관위에 들어가가지고요. 7월 첫째 주부터 최근 여론조사까지 리얼미터에서 한 거를 그 그래프로 올려놔보시죠. 그걸 봐주시면 우회 좌파 응답자율, 저건 뭔가 하면은 좌파 성향의 그 후보들을 지지한 모든 지지표하고 그다음에 우파 응답자율이라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10% 정도가 응답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한 60명, 최근에선 60명가량 10명가량은 응답을 안 하고 30명가량은 우파 성향을 보이고 60명은 좌파 성향을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보면요. 좌파 성향 유권자의 퍼센티지는 올라가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우파 성향의 유권자의 응답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저기서 보면 빨간 표를 보면요. 그 우파 성향의 응답자율이 떨어지면서 반기문 총장의 지지율도 떨어지고 있고 그러나 반면에 문재인 전 대표는 좌파 성향의 응답자율이 올라가지만 그분의 지지율은 별로 변하지 않고 있어요. 조금 오르긴 오르지만 뭐 크게 그래서 이제 저걸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40 우파, 40 좌파, 20 중도 이렇게 저는 항상 이렇게 보는데 그게 거의 항상 맞아요. 그래서 그것에다가 저걸 조정한 거예요. 만약에 저것이 좌파 응답률이 40%, 우파 응답률이 40%, 그러고 이제 무응답률이 20%라고 가정을 하고 저 빨간 분석을 다시 해봤더니 다시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커브 보여주세요. 반기문 총장이 지금 현재도 한 10% 이상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리얼미터에서 그냥 나오는 데이터는 어떤 응답자들이 참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지 후보에 차이가 많이 나네, 따라서 저렇게 하니까.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저게 굉장히 일관된 그림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저거는 이제 통계학에서 이제 저런 샘플 표본 자체에 왜곡이 있을 때 그 왜곡 현상을 잡아주기 위해서 이제 어자스먼트를 하는데 그렇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봤을 때 반기문 총장은 한 15%, 6% 거기 그 박스에 묶여 있는 반면에 반기문 총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런 점에서 문재인 전 대표도 저거는 문재인 전 대표 측에서 볼 때는 충격적이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전 대표나 측근들은 지금 이제 대통령이 눈앞에 있다고 보고 개헌도 지금 안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 네. 내가 싹 다 먹을 수 있는데 무슨 개헌하냐고 지금. 근데 저거는 그러면 저 리얼미터 여론조사뿐 아니라 다른 다른 건 여론조사도 제가 안 해봐서 비슷한 흐름이라고 비슷한 흐름은 보이겠죠. 볼수 그냥 있네요. 갤럽이 이제 거의 매주 하니까 네. 갤럽을 또 만약에 선관위에 가서 데이터를 뽑아서 재분석하면 저런 게 나올 텐데 리얼미터는 찾아보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 후배한테 야 선관위에 가서 그거 좀 다 뽑아봐 그래가지고 엑셀 내가 네. 탭을 보내줬죠. 네. 그 엑셀 탭에 쭉 나와 있잖아요. 딴 분들은 문재인 대표에 비해서 훨씬 떨어지니까 그리고 이 우파 진영에서도 뭐 별로 없으니까 제가 두 분만 빼가지고 저렇게 분석을 해본 이재명 거예요. 성남시장이 1등으로 나온 것도 있어요, 오늘. 안에 그거는 호감도. 네. 그거는 호감도 조사라는 것도 정말 질문에 따라서 굉장히 예민한 건데요. 네, 근데 호감도와 또 그건 좀 다르죠. 네, 근데 사실 호감도는요. 제가 최근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박원순 시장이 제일 높아요. 네, 이게 이제 좌파에서는 우파에서는 반기문 총장이 제일 높고.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이 현재 지지율 어느 특정 지지율을 봤을 때 저런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는 게 중요한 저걸 거죠. 조정을 해서 저렇게 보니까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충격적인 지금 저도 그래요. 숫자인데. 저도 저렇게 큰 차이가 날 어떻게 보세요, 우리 줄 소장님? 예. 과거에 이제 청와대 있을 때 저도 여론조사 업무를 했었습니다. 네. 지금 여야 통틀어서 대권 주자 한 15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주 작은 주자까지 합하면. 근데 반기문의 여론조사 수치는 상당히 좀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내에서 중요한 고비마다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정말 미지수다. 그래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마지막으로 최종 판단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이 반기문 총장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들어온 이후로 한 달이면 국민들이 견적이 나온다. 그렇게 나옵니다. 첫째는 이제 말, 합법.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는지 반기문이. 두 번째로는 정치력. 이 하도 복잡한. 모호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예. 판별이 안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거 모호하면 이제 그 점수 팍팍 깎이는 거죠. 그리고 정치력. 세 번째는 얼마나 국가를 위한 대안 제시를 하느냐. 이 정도면요. 한 달 정도면 국민들이 박평가합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팍팍팍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의외로 툭툭툭 떨어질 수 수도 있습니다. 있고. 지금처럼 적당히 유지되는 상승세는 아마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만 기다리면 금방 판가름이 날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이 분석하신 여론조사 표를 보니까 어떻게 보세요? 한 놀라셨나요? 가지- 아니요, 저는 그렇게 놀라지 않았던 그래요? 것이 왜냐하면 여론조사에 응하시는 분만 계속 응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뭐 결국은 그렇죠. 샘플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주제로 뭐 이 재분석을 하시게 그래서 되는 트럼프 건데. 후보도 당선이 되고 이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숨은 표가 뭐 얘기하고. 많아졌다.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하게 됐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건데 저는 아까 그 도표에서 물론 반기문 총장이 상당히 높게 계속 사실은 유지가 됐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것도 중요했지만 특이한 것은 문재인 후보라는 한 분이 늘 일직선을 거의 유지하고 있다는 그렇죠. 등락이 거죠. 거의 없어요. 지금 위로 나오고 치솟지도 있습니다만은. 못하고 그렇다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러니까 항상 고정표에 갇혀 있다라는 평가에 좀 예의주시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반기문 총장이 왔을 때 뭐 누구랑 손잡을까 얘기도 하셨는데 세력이 없이는 안 되니까요. 가장 1순위는 지금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박계 당, 이제 당 이름 생기겠지만 비박계 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과연 이 비박계 당만으로 아무리 반기문 총장이라도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서는 이분들조차도 저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지 못하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비박계도 역시 새누리당의 한 구성원들이셨기 때문에 새누리 정권 박근혜 대통령의 색깔을 완전히 벗지도 못한 상태에서 4강 구조에서 약당 하나 하고만 대선을 한다. 그거는 안 되는 거라서 결국에는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신 초당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우리나라가 정당 정치이기 때문에 비박계 당을 뛰어넘는 뭔가 모이게 할 수 있는 어떤 큰 아젠다를 반기문 총장께서 던지거나 이제 깃발로 들고 비박계 당이든 뭐 국민의당이든 다른 뭐 세력이든 외부에 있는 세력이든 이런 것들과의 큰 어떤 세력화를 하지 않고서는 반기문 주자라도 대선 승리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특검이 오늘 현판식을 갖고
70일간의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현판식을 하자마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지금 느낌은 삼성을 정조준하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특검이 뭘 들여다보고 있다고 보세요?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과 대기업 간의 뇌물죄입니다. 특히 이제 왜 삼성을 국민연금공단과 이렇게 삼성에 그 부분도 딱 이렇게 일단은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를 들여다보는 것 자체가 대가 관계를 찾기 위한 거니까 당연히 뇌물죄이고요. 또 시작부터 삼성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세게 속된 말로 세게 치고 나가는 거 굉장히 저는 수사 기법상으로 아주 전략적으로 특검이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일반 검찰이 하지 못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부분에 전면 승부를 건다. 네. 거기서 확 차별화를 시키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속된 말로 이런 거 있죠. 비슷한 제일 큰 사람 자들이 많을 잡겠다. 때 가장 큰 놈 잡으면 게임은 사실상 끝나는 거기 때문에 삼성을 집중적으로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예. 이번 삼성의 정유라 지원을 보면 상당히 과거의 삼성답지 않게 좀 허술한 면이 많습니다. 액수도 벌써 가장 좀 튀어나게 그렇죠. 많지 않습니까? 200억이다 추가로 200을 줄 뻔한 데다가 거기다가 또 독일까지 현지에 가서 말이죠. 직접 현장에서 뭐 돈을 주는 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아마 최순실 입장에서 볼 때 68년생의 이재용 회장이 이렇게 툭 찔러 보니 의외로 좀 통하고 만만하다. 그래서 상당히 깊숙이 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압박하고 돈을 마지 갈취하는 그런 형식을 띠면서 많은 증거들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특검의 입장에서는 치고 들어가기가 제일 쉽고 명료한 대상이라고 삼성을 지목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7월 25일 날 이재용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안 지나서 박상진 그 삼성 사장이 독일로 직접 가서 최순실을 만나서 이제 지원 계획을 논의했다는 것까지 밝혀졌는데 이 박상진 사장의 통화 내역을 좀 분석을 해봤더니 이재용 부회장이 그 당시부터 이미 이 모든 큰 계획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다는 증거를 지금 특검이 잡았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그 시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며칠 전 청문회에 나와서는 2월쯤 올해 2월쯤에 안 것 같다 확실치는 않지만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특검은 그게 아니다. 적어도 지난해 7월 독대를 대통령과 했을 무렵 아니면 오히려 그보다 한두 달 더 전에 이미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비선실세 넘버원이라는 걸 알고 그때부터 작업에 구체적으로 조직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지금 특검은 일단 이렇게 의심을 하고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이재용 부회장이 그 국정조사 때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자체도 최근에 문제가 그러니까 올 되면서 2월에 뭐 안 누군가에게 것 같다 들었다 뭐 이렇게 거의 이런 얘기했어요. 식의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상식적으로도 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왜 보는 그렇죠? 것이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5년 7월경에 이미 박상진 삼성 사장이 독일에서 최순실 모녀를 만났는데 이때 당시가 사실 삼성 입장에서는 국민연금이 그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느냐 여부에 직접적인 이해관계 당사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었어요. 경영권 승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부회장이 예. 자신이 사실상 총수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에서 수백억 원을 기업의 사장이 직접 그 수백억 원을 지원할 당사자를 만나러 가고 실제 지원까지 됐습니다. 그 과정을 모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 박상진 삼성 사장이 이재용 회장도 모르게 자신의만의 어떤 독자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서 최순실 모녀와 모종에 그게 있어서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게 되는데 이 박상진 사장도 그렇게 진술할 리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면 형사 조사가 시작되면. 박상진 사장이 특검에 가서 이재용 부회장 부분을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지금 안종범 수석하고 같은 경우입니다. 안종범 수석이 무슨 독자적으로 최순실 씨와 이해관계나 인연이 있어서 모든 일을 중간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의
쉽게 얘기해서 부하 직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에 개입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상진 삼성 사장도 정말 이분의 어떤 독자적인 계산과 뭐가 있어서 한 것일 리는 없어 보이고 그렇다면 검찰 조사에서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있는 거죠.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걸 좀 알려드립니다. 저도 사실 작년에 이거 뭐 저도 경제부 기자를 꽤 했습니다만은 작년에 이 국민연금의 합병이 찬성 관련해서 저는 뭐 이런 거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볼 때 이제 감기 걸려서 자꾸 콧물이 나와요. 국가적으로 볼 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그 위치를 놓고 볼 때 국민연금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뭐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런 생각을 저도 했고 사실 그때 그런 의견을 낸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시각도 있다는 건 알고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이 얘기를 들으셔야 될 텐데 이런 와중에 특검이 지난해 6월 23일부터 9월 21일까지 최순실 모녀의 독일 그 생활비 지출 내역서 같은 걸 확보를 했는데 상당히 이걸 봐도 특이한 점들이 있어요. 네, 보시면은 뭐 강아지 패드, 네. 그리고 강아지 펜스 이런 데다가도 지출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금 특검이 왜 이렇게 최 씨 모녀의 생활비 중심의 내역서까지 보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의상을 막 구입하고 현금을 내고 이런 것도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하다못해 지금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대기업 이렇게 삼자가 얽힌 삼자 뇌물죄를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으면은 최순실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씨 그 사실상 회사를 위해서 현대자동차에 일감을 부탁하고 뭐 또 차은택의 지인을 또 소개하고 이런 정황들이 이미 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 뭐 승마협회 관련해서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뒤에서 좀 도와준 그런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아예 그냥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도 직접적인 뇌물 관계가 바로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최순실 씨 지출 내역을 보다 보면은 뭐 어떤 부분에 박근혜 대통령께 사실상 쓰여진 부분이 있는지도 저는 밝혀내는데 좀 관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변호사로서 지금 특검의 지금 수사를 지켜볼 때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 처리하겠다는 지금 분위기인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성립 위해서는 뭐 대기업 총수들의 뇌물죄 성립은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그게 없이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할 수는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기업들이, 대기업 총수 중에 한두 명은 최소한 잡아넣어야 되는 뇌물죄가 거예요. 되고 같이 뇌물죄의 공범으로 돼야만 그러니까 하는 잡아넣어야 되는 구조이죠. 거예요. 네. 근데 지금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을 지금 잡아넣겠다는 생각이죠, 저건 지금. 가장 1순위로 삼성을 생각하고 있고 또 삼성이 아마 특검이 지금 이미 내부적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라 판단하건대 기업들 중에서도 삼성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깊이 개입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볼 때도 특검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사법 처리하겠다, 잡아넣겠다 이런 자세로 좀 달려드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어느 정도 국민 정서도 좀 감안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냐하면 국민정서라고 하면 요즘 뭐 경기 중소기업 어렵고 영세상인들 어려운 판에 예. 재벌들이 말이야 독식하고 경제를 기득권을 갖고 있는데 그 와중에 또 정경유착을 했다라는 이런 불만들이 극도로 팽배했거든요. 촛불 집회도 보면 재벌 규탄하는 그런 피켓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을 희생양으로 삼겠다? 예, 그래서 어떤 희생양이라고는 어떤 재벌 개혁이라든지 어떤 경제 민주화의 어떤 상징 효과로 타켓을 삼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재용 그 부회장을 타겟으로 한 거, 뭐 그까지 좋아요. 네. 근데 출국 금지를 시킨 거는 이건 완전히 인기영합주의다. 이 특검이 내가 뭐 한다라는 거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특검이 출국 금지를 시켰는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도 생각을 해야죠. 그리고 저는 삼성이 뭐 다른 분들 다 치밀하다고 그랬는데 삼성이 정말로 치밀하다면은 이재용 씨한테서 아무것도 못 찾을 겁니다. 역으로? 네.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특검으로 봐서는 삼성을 조졌는데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도 만들어지겠죠. 아, 특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어요. 역으로 보면 또 그렇게 해도 삼성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다른 회사도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해봐야 없을 거다. 이렇게든 그럴 수도 있겠죠. 박사님의 아까 시각은 상당히 말씀- 독특하신. 저는 어쨌든요. 그래서 아니 저도 뭐 모르죠. 제가 특검을 아무도 뭐 뭐 알 수도 모르죠. 없는 뭐 건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정답이 없는 거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삼성을 철저히 조사했는데 뇌물을 준 게 아니다. 이거 국민연금이 그렇게 한 것도 정상적인 경제적인 판단에 의해서 정책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삼성 같은 데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다른 데도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이렇게 좋은 면죄부를 의미에서 줘서 좋은 의미에서 지원한 거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어떻게 지원했는지 그거는 이재용 부회장 난 삼성이 모른다. 면죄부를 받으면 사실 다른 기업도 다 면죄부가 되는. 예, 그러나 어쨌든 삼성을 비롯한 이번 대기업들은 특검의 매를 아주 달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업이 어떤 여성의 익명의 말 몇 마디에 그 거액을 내주고 했던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 입장에서 용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매를 세게 스스로 달게 받는 것이 저는 국민 정서에도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네, 제가 경제부 기자일 때 들은 얘기입니다만은 그 외국의 유명한 컨설팅 회사들이 어떤 회사한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이런 건 하지 말라 뭐 이런 걸 이제 컨설팅을 해준 뒤에 그 회사가 나중에 망하거나 잘못된 경우 뭐 잘 안 된 경우 이런 걸 분석해 봤더니 그 컨설팅 회사들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고 고집을 부리면서 우리 회사, 자기 회사는 뭔가 다르다고 생각하고 이 컨설팅 해준 걸 그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큰 틀에서 볼 때 말하자면 최고의 전문가들이 수많은 경험과 이론을 바탕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범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인데 이번에 똑같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습격한 대한민국과 일본을 보면은 대한민국은 정부와 지자체, 축산농가 모두가 원칙대로 그러니까 교범대로 하지 않고 적당히 그냥 또 대충대충 대응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교범대로 원칙대로 대응했습니다. 결과는 대한민국은 무려 2천만 마리가 넘는 닭과 오리를 살처분했습니다. 일본은 우리의 20분의 1인 100만 마리만 살처분했습니다. 세월호도 뭐 메르스도 수많은 대한민국의 대형 사건 사고가 다 원칙대로 교범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있어도 매 정권마다 권력형 비리, 측근 비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해도 그때만 그냥 흥분해서 떠들 뿐 교훈으로 삼고 배우질 않습니다. 매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사는 게 기적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기적은 웬만해선 2번 오질 않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오늘 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오늘 같은 탈당 같은 경우는 옛날 같았으면 정말 많은 국민들 가슴을 뛰게 해야 되는데 왜 가슴이 뛰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지금 그 박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는 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그 그럼 생각해 크게 볼 볼 만한 때 이한우 논설위원도 크게 볼 때 이영작 박사와 괴를 같이 한다 그 얘는 아니지만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해볼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명분 없는 거기까지는. 탈당이고 명분은 없는 거죠. 많이 민주당의 없죠. 제2중대 명분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지금 친박도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은 그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예를 네. 들어서 친박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아무 책임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도에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게 뭔가 지금 뭔가를 물어야 되는데 지금 물을 수 없다 보니까 지금 엉거주춤하게 돼 있는 거고 그 엉거주춤한 걸 지금 친박이 나쁘게 말하면 악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탈당으로 탈당을 이어진 하는 거고. 거지만 네. 그 탈당하는 과정이 사실 타이밍에 있어서 아까 박사님 말씀대로 정말 그게 문제가 있어서 탈당할 것 같으면 일찍 이미- 결행을 했었어야죠. 이미 타이밍 다 읽고 다 해보고 다 안 되니까 나온다는 면에서는 저는 상당 부분은 저는 박사님 말씀이 강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보는 시각이 어디에 서 있냐에 따라서 네. 굉장히 판단이 다르다는 생각이 예. 두 분 말씀 들으면서 드는데 저는 일단 비박계의 탈당에 명분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그거죠. 지금 새누리당은 거의 이제 뭐 무너져 가는 배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 네. 기댈 곳은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이제 명분인 것 같고 그렇게 가려고 했더니 이제 친박계 하고는 도저히 이제 기본적으로 맞지 않는다.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게 이제 비박계의 명분이겠죠. 그런데 그게 약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무너져가는 새누리당에 바로 얼마 전까지 지금도 물론입니다. 계속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까지만 해도 전혀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인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내거나 하지 뭐 않았던 유승민 일부가 의원과 그랬었죠. 김무성 의원은 뭐 공천과 관련 있지만은 사실상 메이저 분화는 이제 처음인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지금 비박계가 중도 진보 뭐 이렇다고 하지만은 어쨌든 지금 보수의 적자 자리를 놓고 기존의 새누리당과 이제 정면 충돌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예, 예. 그렇다면은 누가 과연 보수 적자로 부상을 하고 누가 가라앉을까요? 저는 이미 필시적으로 한 명은 살고 한 명은 죽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이미 탈당 전부터 상당 부분 그 부분이 이제 평가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는 흔히 뭐 새와 명분의 싸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최근에 원내대표 경선에 하던 새해는 졌습니다. 예. 비박계가. 그러나 명분에 대해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새와 명분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요즘 과거 정치공학 시대, 권위주의 시대는 새가 훨씬 중요하죠. 7대 3으로 새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요즘의 감성 시대 같은 정치 심리 시대는 국민들이 주도하는 시대는 새가 3이고 명분이 7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새는 적지만 명분은 확실히 우월적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뛰쳐나올 수 있었다고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른바 보수 진영, 우리나라 국민의 어쨌든 절반은 보수라고 이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 보수 진영은 기존의 새누리당보다는 이 비박계가 뛰어나가서 만드는 이 정당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그럼요. 보시는 지금 거예요? 딱 보면요. 이미 남아있는 분들 몇몇 이렇게 보면 낡은 보수와 새로운 보수의 구도가 형성이 되고 또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돌격대 예. 또 이쪽은 어떤 박근혜 정부의 어떤 여러 가지 낡은 것들 혁신은 혁명군 이런 분이 구도로 나눠졌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번에 탈당 그룹들이 명분상으로 유리하고 앞으로 또 이후에 합류할 그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힘이 탄력을 좀 받을 거라고 쪽으로 봅니다. 힘이 쏠릴 것 같다. 예, 그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보수 적자 자리를 놓고 혈투를 벌일 수밖에 없는데 새누리당과 기존의 새누리당과 이 비박계가 만드는 정당이 어느 쪽이 보수에 말하자면 적자가 될 거로 보세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사실은 관련해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나를 세웠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정책이라든지 그런 행보에 대해서 뭐 국회답게 어떤 견제를 한다거나 하는 기능은 거의 없었다고 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이런 일들이 터지고 나니까 뭐 탄핵도 시키고 뭐 우리는 새로운 보수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니까 조금 명분이 약하게 느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정치판에 이제 미치는 영향은 저는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말씀들 하시는 것처럼 사실상 보수 정당의 첫 분열, 그렇죠. 저는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요. 정말 견고하게만 보였던 보수층이 어쨌든 일대 변혁을 겪는다. 그 과정에서 사실은 중도 아까 이제 이 박사님께서는 이 비박계가 좌파다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가봤자 한 중도 정도 성향의 분들이 아니실까 싶어요. 기본적으로는 보수에 있고 그리고 또 새누리당의 애착이 강했던 분들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어떤 분들이 어쨌든 나오게 되면서 사상 첫 그 분당이 되면은 중도층까지 흔들 수 있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지 지금 않을까 우리 이런 강 생각이 변호사는 국민의당 부대변이기도 한데 국민의당이 지금 원내 3당 아닙니까? 그런데 네. 지금 큰 틀로 봤을 때 몇 명 더 나오면은 국민의당이 원내 4당으로 한 단계 더 내려가고 이제 비박계가 만드는 정당이 원내 3당이 되고 이런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자신의 처지가 좀 슬퍼집니까? 아니면 이렇게 보수 정당이 분열하는 게 반갑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희가 지금 38석입니다. 네. 근데 이번에 비박계에서 나오신다고 하는 수가 뭐 한 35석 정도인데요. 거기서 더 몇 분이 붙으실지는 모르겠지만 기껏해야 몇 석 정도의 차이로 3당, 4당 나뉘는 건데 이 3순위, 4순위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요.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나눠진다. 결국은 그러면은 뭐 남아있는 친박계 숫자가 어쨌든 훨씬 많으니까 강강 뭐 중중 정도 구조로 가는 거 아닙니까? 4당체로. 그 자체에서는 지금 나오는 비박계당과 3순위니 4순위는 큰 의미가 없고 이렇게 4강 구도가 된 상황에서 대선은 굉장히 안녕하십니까. 최준입니다. 2016년 12월 21일 왜 시작합니다. 결국 새누리당 국회의원, 비박 국회의원 35명이 다음 주 화요일에 집단 탈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네 분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박사님. 대한민국 정치판은 어느 정도 이게 흔들까요?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 제2중대가 생기는 거죠. 민주당의 제2중대? 제2중대. 이게 전 탈당의 명분이 없어요. 그런 건 당권 주면 하겠다고. 근데 당권 안 주니까 탈당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또 이 사람들이 앞장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한 사람들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거기에 면면을 보면은 네. 굉장히 좌파적인 인물들이에요. 저는 유승민 의원 같은 분은 위장 전입했다고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하던 그렇죠. 분이에요. 그런 또 최근에 김무성 대표 행보를 보더라도 그분의 뭐 이런 걸 보면 상당히 좌파적이라고 사회정책 같은 게요. 그렇다면은 이 탈당파의 색깔이 어디에 더 가까우냐를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잔류파보다는 민주당에 더 가까워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민주당보다는 덩치가 작으니까 민주당의 제2중대가 돼서 그분들의 역할은 정부를 흔드는 것. 그것뿐이죠. 그 외에는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야, 명분이 없는 탈당이고 민주당의 제2중대가 될 제2중대 수밖에 역할을 할 없어요. 것이다.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들은 분석 중에서는 가장 과격한 분석인 것 같은데. 과격한 게 아니고요. 네. 이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이념적으로 그렇죠. 이념적으로 그렇고 지금까지 행보가 그렇고. 우리 이현우 전 논설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전 거기까지는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상당히 재밌고요. 네. 제일 큰 문제는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이번 탈당에. 일에서.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오늘 나온 것도 아마 역사 얘기와 관련해서 나온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 역사를 보면 지금 읽어도 흥미진진해요. 예.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빨리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잖아요. 그럼 결국은 대선이라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 4당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큰 흐름에 있어서는 국민의당은 제 말씀이 국민의당은 아니지만 어쨌든 3당이고 그리고 기존의 두 견고한 양대 정당에 대한 어떤 비판적 시각에서 3당으로 출몰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이 지각 전체가 크게 흔들리는 것에 대해서는 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네. 자, 저는 소장님, 예. 하고 전 소장님한테 말씀하시죠 일단. 저는 정치권 빅뱅이 시작됐다. 네. 그래서 정계 개편 그리고 말로만 그동안 무성하던 제3지대론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요, 우선 이 분당의 이 명분이 저는 가장 확실하다고 봅니다. 과거 어느 때보다. 아, 명분이 확실하다. 확실하다고. 3당 합당이라는 그 이후에 권력을 잡기용이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지금 국정논단 세력의 비호 정당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현재 새누리당.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구나 이 기득권 정당에서 못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과감하게 뛰쳐나왔다는 점. 이 점은 평가해야 된다. 예, 이 점은 높이 평가해야 될 거고. 두 번째는 숫자인데요. 대개 원내 교섭단체 20명 정도만 넘으면 다행이다. 네. 못 넘겠어 10명, 5명까지 거론이 됐었는데 네. 35명까지 탈당한다는 지금 건 40명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이건 큰 숫자입니다. 이 숫자 과거에 어느 때보다 이렇게 큰 숫자가 집단적으로 탈당이 없었고 세 번째로 그 면면들을 보면요. 물론 김무성 대표도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이고 유승민이 계속 개혁적인 거 했기 때문에 되게 하태경을 비롯해서 전반적으로 어떤 개혁적 보수라는 공통점이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컬러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게 단순히 35명이 아니라 이미 선도 탈당한 그룹도 있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거론되는 사람이 40명 넘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이 자체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하나의 큰 획을 긋는
그 물꼬가 터졌다고 저는 상당히 좀 특이하게 보는 거죠. 평가하는 거고 우리 소장님은 자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대한민국 역사상 정당 사상 사실상 보수 정당의 첫 분열이에요. 네. 사실상 물론 뭐 조금조그만 게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나가고 뭐 그런 적이